자, 부동산 금융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3번에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 금융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금융 파트 첫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출제 빈도를 봅니다.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죠. 요즘 한 7문제가량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담보대출이겠죠. 그래서 보통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룹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실 내용이 물론 요약 강의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주택 소비금융하고 주택 개발금융을 나눕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빌려주면 소비금융이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이죠. 소비금융은 이 수요를 늘리는 수요자 금융이고요. 개발금융은 공급을 늘리는 공급자 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택 소비금융은 자, 무주택 서민이 대상자죠. 그래서 보통 저당대부입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차입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대출을 해요. 그러면 A은행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어때요? 그 1억에 대해서 이 대부 비율이 70%입니다. LTV라고 배우셨죠. 그럼 7천만 원을 단계적으로 아니라 일시불로 대부해줘요. 그래서 일시불 대부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이제 10년, 15년, 20년, 30년 우리가 보금자리론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장기 분할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고요. 보통 주택은 디딤돌 대출도 나와서 거의 저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택개발금융은요. 제가 이제 담보대출도 전 받아보고요. 건설회사도 우리가 금융 파트 있었기 때문에 자금에서 땡겨봤는데요. 자, 주택건설업자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 일단은 저당대부가 아니라 건축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자체에 짓질 않았죠. 그럼 지적도에 따라서 이제 빌려주면서 건축대부가 단계적으로 빌려줘요.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얘는 단계적 대부다. 그 다음에 장기 분할 상환이 아니라 완공이 더불어 일시불 대부다. 그 다음에 장기가 아니라 얘보다는 단기죠. 보통 2, 3년이면 끝나겠죠, 공사가. 자, 저리가 아니라 얘보단 고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조금 최근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좀 물어봤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제가 기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요약으로 이제 제가 다시 강의를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는 앞쪽이죠. 부동산 금융 파트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가 있고요. 우리가 자금을 주게 되면 이 주택 공급자, 자금 공급자가 자금을 주게 되면 자금 수요자가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요약 강의를 할 때 그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금융은 자금의 융통인데요. 내 거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지분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자기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거죠.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본 조달이죠. 자기 자본 조달이다 보니까 투자자한테 팔아서 자금을 끌어오면요. 투자자는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를 먹는 게 아니라 배당을 먹죠. 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지분이라는 자체가 갑니다. 자, 책에는 자금 수요자가 지분증서 또는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이죠.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 공급자는 실적 배당이 이루어진대요.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이라는 자체가
리츠 같은 경우도 확정 배당이 아니라 실적 배당입니다.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우리가 리츠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금융파트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리츠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서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공모로서 주식을 판매해서 우리가 배당을 투자자한테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이에요. 보통 신디케이션, 케이트라고 하는 건 투자자 모집이에요. 개발 투자자 모집해서 지분을 판매하는 거고요.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 사업에 금융기관이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을 먹는 게 아니라 지분에 대한 걸 먹는 거죠. 지분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펀드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또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라는 게 나오면 다 이건 지분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부채는요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에 이 저당시장이 1차와 2차가 있는데요. HF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해요. 근데 저당을 설정해서, 자, 1차 시장에 저당을 설정해서 저당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저당이라는 자체가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죠. 그래서 얘는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 이건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이 됩니다. 자, 그럼 투자자는 사채, 채권이다 보니까 만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먹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이건 제가 편법으로, 자, 부채라는 것은 사채나 채권으로 부채, 사채, 채권, 사채나 채권 나오면 무조건 부채 찍고요. MBS라는 게 있어요. MBS, 그 다음에 ABS라는 게 또 나옵니다. ABS는 자산담보보증권이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담보부 빼기 담보니까요. 그래서 ABS가 MBS 큰 개념입니다. MBS는 주택인데 ABS는 우리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다 우리가 그 부채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는 자금 수요자가 차용증서 혹은 부채 증권을 채권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부채 금융이라고 하며 자금 공급자는 일정한 이자 수익을 받겠죠. 그래서 부채 증권은 이제 MBS와 ABS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주택 상환 사채, 회사채, 그 다음에 담보신탁, 그래서 신탁이라는 금융인데 담보신탁 금융, 담보랑 저당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 금융을 체크하고 제가 다음 강의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 금융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시면 쭉 넘겨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저당 상환 방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당 상환 방식을 가기 전에 우리가 원리금 지급 방법에 이자율 위험 조정 여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먼저 나갈게요. 왜냐면 이 저당 상환 방법이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그 고정이자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책에 보시면은 이자의 조정에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당대부로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고정금리로 하실래요? 변동금리로 하실래요? 얘기를 합니다. 고정과 변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는데요. 자, 당연히 고정금리라는 자체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는 명목이자가 설정이 됩니다. 계약이자입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게 실질이자예요. 그래서 실질이자가 있고요. 자, 예상 인플레를 고려합니다. 예상 인플레율.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질이자를 계산한다면, 자, 명목이 7%고요. 자, 예상 인플레가 우리가 만약에 2%다. 그럼 실질이자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실질이자는 5%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명목이자에서 예상 인플레를 뺀 거죠. 자, 7에서 5를 뺀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이 돼요.
그럼 또 빼서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게 발생했다면 1%를 더 빼줘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요게 이제 2%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가 실제 인플레이션이 돼요. 그럼 은행이 위험하죠. 그러면 5%가 아니라 4%만큼 실질이자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일 때는요, 대출자가 위험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야 되니까. 자,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가 높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우리가 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갑니다. 고정이자는 대출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고요. 대출자는 어때요? 미래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대출자는 위험하죠. 대출자는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이를 감안해서 초기에 약정 고정이자를 정합니다. 실질이자는 명목이자에서 기대를 공제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인데요. 자, 그래서 밑에 식이 있죠. 명목은 아까 실질이자에다가 기대 예상 인플레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변동이자 저당은 장래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 시 이자를 변동시키면서 초기 약정이자는 인플레가 예상되는 상한이라면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는 우리가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높죠. 그럼 고정이 우리가 어때요? 고정이자율을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이자가 하락하게 된다 그랬죠. 금리형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대출자는 손해고 차입자는 유리하다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변동은 어떻게 돼요?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을 선언합니다. 대출자가. 그래서 변동이자 저당은 대출자가 선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 시 이자를 변동시켜서 금리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러면 변동이자 저당은 장래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발생한 이자를 변동시켜서 이 초기 약정 이자는 인플레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고정 이자보다 금리가 낮겠죠. 초기는 고정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이제 책에 보시면은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자, 4번에 보시면은 이 변동 이자율 제도의 이자율은 자, 기준금리, 가상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금리는요, 인덱스, 기준금리, 지표금리라고도 얘기합니다.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가상금리. 자, 그래서 지금 A은행에 가불병이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은행이 물어봤더니 지금 기준금리가 만약에 3%입니다. 자, 우리가 기준금리는요, 우리나라 CD 양도성 예금증서에 의해서 CD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D 금리는 3개월마다 조정이 되고요. 코픽스는 6개월에서 좀 길어요. 1년이 조정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가상금리는요, 차입자의 연체 실적에 따라서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1%에, 너는 0.7에, 너는 신용이 좋다 0.2해. 그럼 1%가 가상이 된다는 것은요, 계약 시점에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뀌는 것은 가상금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기준금리는 시장상에, 자, 교과서 봅니다. 시장상에 따라 변동되는 기준에는 주로 양도성 예금증서의 CD와 현재 코픽스와 함께 혼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 코픽스는 이제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예금, 이 적금을 양도세 예금증서,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코픽스는 이러한 비용을 취합하여 산출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은행은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해요. 자, 우리가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연복리가 아니라 월복리가 아니라 일수 찍는 게 좋죠. 일수 찍는 거는 빌린 입장에서는 큰일 납니다. 빌려준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자, 가상금리는 이 스프레드인데 위험 가상금리라고 하는데요, 은행 마진입니다. 대출자와 차입자의 계약에 의해서 고정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 실적, 연체 실적,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CG는 밑에 보시면 3개월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이 AA 등급이고 90일 만기 CD금리가 3개월이고요. 자, 변동성이 커요. 3개월마다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유리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은 유리하죠. 근데 코픽스는 어떻게 돼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1년인데요. 9개 은행이 조달금리 은행연합회가 가중평균합니다. 6개월이니까 변동성이 적죠.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연과 저는 다 차입자잖아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빨리빨리 바뀌는 게 아니라 늦게 바뀌는 게 낫거든요. 코픽스가 유리하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 차입자, 이 금리 하락기 유리, 금리 상승기는 다 차입자 입장을 얘기를 해요. 차입자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잔액과 신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신규는 월, 초나 중에 바뀝니다. 근데 잔액이라는 것은 월 말에 바뀌어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말에 바뀌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에는 잔액 기준이 낮고 금리 하락기는 신규 취급 기준이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에 대출에 따른 위험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채무행위 되어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리금 갚지 못하면 채무행위 됩니다. 대출자는 신용대에 따라 차등 이자 및 차등 대출액의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고요. 자, 지금 고정이자는요, 시장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니은 시장 금리가 낮으면요, 고정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나타납니다. 시장 금리가 낮을 때는 조기 상환이 나타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조기 상환 안 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하고요. 근데 시장 금리가 높잖아요. 고정 금리가 낮으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 안 합니다.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또 꼬셔서 장부환을 통해서 조기 상환을 또 유도하기도 하겠죠. 자, 유동성 위험은 어때요? 대출자가 이 대출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위험을 말하는데 이걸 자꾸 유동화되는데 유동화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은요, 지금 다 고정 상환 방식인데요. 자,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 이제 시험 문제가 다음 출제될 비중이 높은데요.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은 나중에 제가 요약 강의 때 이제 박스로서 하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 구조에 따른 우리가 그 방식이다. 그래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자, 얘는요, 문제가 얘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으면서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먼저 가져가세요. 그럼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더 높죠. 나중에 그 인플레이션만큼 가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높다고 제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가 더 높지만 나중에 제가 또 요약 강의 때는 자,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변동이기 때문에 차입자의 채무행 가능성은 더 변동금리가 높다.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책에 이번에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금융 마지막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갈게요. 자, 책에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셋 다 고정금리를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금융 파트 두 번째 시간에 자, 보금자리론을 공부할 거예요. 자, 보금자리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세 가지 매월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비쿼터스는 체증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방식을 갖고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체증식이라는 것은 점점 점증식입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득이 안정돼야 되죠. 일단은 이 소득, 이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직장을 다녀야 되죠. 그래서 소득이 안정된 초기에 젊은 신혼부부는요, 체증식이 나요. 처음에 조금 내니까. 근데 중장년층들은요, 처음에 많이 내야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돈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은 이 원금 균등이 낮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저리로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 장기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원리금 균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염두해 드리려면요. 자, 일단 이걸 다 고정금리라고 봤을 때, 자, 계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융자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융자액은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같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자, 고정금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연 10%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금 균등부터 잡으세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이 균등한 상태에서 원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내죠.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킵니다. 자, 그러면 계산도 해드리겠지만 처음에는요, 이자가 제일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얘는 체감식이라고 봐야 돼요. 초기에 원리금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계산 방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에서요, 10년 상환이다. 그럼 100만 원씩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만 원을 뺄게요. 자, 이자도요,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자도 100만 원이 돼요. 그럼 초기에 원리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100만 원인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처음에 100만 원이 상환됐으니까 이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 남습니다. 900의 10%는 90만 원이 되죠. 그래서 190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200만 원이 상환이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800이죠. 그러면 80만 원이 되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자, 1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얼마냐라고 나오면 더 오히려 우리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10회 때는요, 남아있는 분이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드니까 체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는 걸 합회시장 갔을 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이 균등한 게 아니라 원리금이 균등하죠. 자, 그러면 자, 융자액이 1,000만 원이고요. 저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대충 한다면 이게 한 0.13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130만 원이세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30, 130이 원리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시험 문제 첫 해 이자를 빼면 원금은 얼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첫 해는 이자가 100만 원이 돼요. 상환이 안 됐으니까. 그럼 원금이 30만 원이 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얘는 뭘 물어보냐면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자, 대충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요. 자, 이 잔액이 970만 원이 남습니다. 970의 10%는 97만 원이니까 7만 원 빼고 9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130이 90이니까 4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가서 이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자는 자, 줄죠. 반대로. 상환 금액이 적어지니까. 근데 이자는 감소하는데 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체증식이란 말이에요. 체증식은 우리가 점증식이라고 해요. 소득이 안정된 신혼부부는 처음에 월급이 적죠. 그래서 자, 요 조건이 똑같다면 원금 내지 말고 이자는 60만 원만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금액이 이자 지급액도 못 믿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체증식이 돼요. 그러면 첫 해 원리금은요, 제일 낮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갚아야 될 금액은 생각해 보시는데, 자, 지금 100만 원을 상환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이자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60만 원밖에 안 내면 남아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40만 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환 방식은 가면 갈수록 잔액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정상인데, 자, 이건 더 늘어났어요. 이걸 부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발생하죠. 나중에 많이 내니까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자, 이겁니다. 거의 출제된다면요. 초기하고, 자, 후기를 봤을 때, 자, 월부금 또는 원리금이라고 해도 되고, 월부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높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랑 따로 오셔서요. 자, 이렇게 봅니다. 초기에는 60만원 내고요. 얘는 200 냅니다. 얘는 130 냅니다. 자, 이걸 가져가세요. 자, 그럼 초기서부터 똑같은 것은 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상환 방식은 130이 똑같죠. 이렇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최증식이라는 건 올라갑니다. 최증식은 60 올라가서 되고요.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것은 최감식 원금균등밖에 없어요. 원금균등은 처음에 200만원 내죠. 제일 많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야매입니다. 자, 원래는 잔액은요, 기출문제, 자, 원금은 일정 액씩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걸 그린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시험장 가셔서는요, 그래프 나오면 그렇게 가는데, 자, 이걸 그냥 야매로 잔금이라고 할게요. 그럼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냥 가면은 최정식은 나중에 제일 많이 남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방식이 제일 적게 남습니다. 그럼 최정식은 제일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자 지급도 큽니다. 자,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중도 상환 시 가장 잔금액이 적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체크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재. 우리가 대표적인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자, 1번 갑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융자 원금은 융자기간 나눴습니다. 할부상 잔고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요.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작아진다는 거 아셨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갈수록 적어진다. 그것만 체크하시고 계산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맥이 동일한 원리금이죠. 자, 원리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차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죠. 매기간 원리금 지불액은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고요. 자, 초기에는 후기보다 이자가 많아요. 후기는 초기보다 원금 산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은 많아진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매기간 원리금 지불액은 대출 원금에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정식으로 갑니다. 자, 최정식을 우리가 점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매년 될 수 있고 매월 될 수 있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장래 안정적인 소득 실현이 가능한 젊은 층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자, 예정 기간이 길면요, 오히려 채무례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젊은 동그라미, 그 다음 주택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차입자, 기간이 짧은 차입자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딱 보세요.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젊은하고 짧은에다가 좀 체크해 보세요. 젊은하고 짧은이 우리가 이 모의고사 같은 데 좀 출제가 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좀 제가 옛날에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학원에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다가 점심을 저한테 사주겠다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보래요. 자, 그분이 고혈압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최정식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왜 올라가요? 그랬더니 여름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이 치마가 짧대입니다. 그래서 치마가 짧으니까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할머니를 보면 그랬습니까? 아니래요. 젊은 층을 봐서 그렇대요. 그래서 젊고 짧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출은 횟수가 늦죠. 그 다음에 초기 지불액의 이자율도 물미기 때문에 부예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서부터 나타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핵심이 밑에 4번에 있습니다. 원금, 원리금, 최정식의 비교입니다. 초기에 중도상할 때 대출 잔금이 가장 많이 남는 게 어떻게 돼요? 최정식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 제일 적게 남고요. 그 다음에 그게 두 가지가 기억하고 니은번이 이 잔금하고 관련돼요.
그럼 전체 대출 기간 중 총 납부액이 많다는 것은 남아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최저시익이 제일 높습니다. 원리금, 원금이고요. 대출 초기에 지불액이 많은 것은요. 자, 원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최저시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방식은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 고정금리 방식으로서 나중에 보금자료 내에 원금, 원리금, 최저시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금과 원리금이 특히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이자가 준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얘는 전체 금액에서 줄어드니까 체감식이고 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첫 해에 우리가 원리금은 200하고 130이 틀립니다. 근데 첫 해에 이자는 동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